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김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이제 기온이 더 내려가고 눈까지 내리면 길이 얼면서 낙상 사고가 급증한다고 해요. 근데 특히나 이 골밀도가 낮은 노년층에서 낙상이 발생하면 이 손목, 발목뿐만 아니라 이 고관절이 쉽게 골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치료법이 많이 발전을 해서 큰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과거에만 해도 노년층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을 하면 관을 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네요.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2차 합병증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환자분의 약 50%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데 근데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또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뭐 관절염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고관절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관절은 어떤 기관인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무엇인지 이 고관절에 대해서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움 말씀 주실 강도준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세영 아나운서 혹시 골괴사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언뜻 기사로 본 것 같은데 몇몇 연예인들이 질환을 갖고 있어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골괴사증이라고 하면 뼈가 좀 죽어가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뼈 전체 혹은 뼈 일부가 죽는 질환을 바로 골괴사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골반뼈 중에서도 대퇴골두라고 하는 부위에서 많이 호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문제가 되는 게 30대 젊은 층에서도 그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이 대퇴골두 괴사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준 원장님, 골괴사증 도대체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무혈성 괴사라고 불렸던 질환입니다. 골괴사라는 건 뼈가 죽는다는 말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고 뼈가 괴사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10만 명당 30명 정도의 꼴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중대한 질환입니다. 괴사라는 말이 사실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라서 일부 의사들은 뼈가 썩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은 그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게 뼈가 썩으니까 더 퍼지기 전에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썩는 게 뼈가 국소적으로 죽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뼈가 썩거나 부패하는 병은 아니고요. 주위로 퍼져나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조금 검색해 봤거든요. 뭐 탤런트 이영아나 박시연 그리고 뭐 가수 김경호 씨가 이 병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지가 않은데 그럼 젊은 사람들에게 잘 걸리는 병인가요? 네, 대부분 30에서 50대 환자분들 중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발생 부위가 크고 체중이 버티는 부위에 발생하면 조기에 관절이 망가지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남자에서 서너 배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쪽에 골괴사가 있는 경우에 50% 이상에서 반대쪽에도 골괴사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동시에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쪽에 병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한쪽에 골괴사가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 골괴사가 있으면 반대쪽에도 골괴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병명 자체가 골괴사라고 하니까 조금 무서운 이름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골괴사증은 고관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어디든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골괴사증의 대부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의사들이 특발성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특발성, 즉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한 20-30% 정도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골괴사의 원인으로는 크게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외상성은 말 그대로 다쳐서 생긴 경우를 말하고요. 비외상성의 요인으로는 혈관이 막혀서 괴사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과도한 음주나 어떤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골수 지방 과다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다쳤을 때 골괴사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가요? 네, 대퇴골두는 아주 특수한 혈액순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퇴골두와 대퇴골을 연결하는 대퇴경부에 그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골괴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비구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고관절이 탈구돼서 이 혈관이 손상이 되면 골괴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특히 외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탈구가 되면 골괴사증이 한 10에서 25% 정도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고관절 탈구가 생긴 이후에 12시간 이내에 응급실로 가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면 골괴사증 발생 가능성이 20% 정도로 감소하지만 12시간 지난 이후에 치료를 받게 되시면 골괴사증의 발생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대퇴골 경부골절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에서 겨울에 길이 얼면 그 어머님들 잘 미끄러지셔서 넘어지면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수술을 잘 받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골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럼 12시간 이내로 좀 네. 빠르게 응급실로 달려가야겠네요.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인데 이 술이 또 골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알코올 성분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비외상성으로 대퇴골두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과도한 음주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그 외에도 잠수병 그리고 드물지만 고셔병이라든가 겸상구 빈혈증, 항암화학요법 이후에도 골괴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과도한 음주와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음주가 많은 나라거든요. 이로 인한 골괴사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이제 간이 상하게 돼서 지방간으로 변하는데 간만 지방으로 차여지는 게 아니라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뼈 속에 골수도 지방으로 꽉 들어차게 됩니다. 이 지방 조직들이 들어차게 되면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대퇴골두 골괴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일주일에 300ml 정도, 그리고 1년에 6,000ml 정도의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대퇴골두 골괴사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대략 소주로 계산을 해보면 소주 한 병이 360ml고 2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에 깡소주 4병 이상, 한 달에 7병 내지 8병 이상 꾸준히 마시는 분들은 대퇴골두 골괴사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음주 양이 사실은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많이들 드시는 양이거든요. 이게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알코올 섭취량을 알코올을 드신 연수와 곱해서 이 수치를 보는데 이 수치가 4,000이 넘어가면 골괴사의 위험성이 2.7배, 그리고 이 수치가 만을 넘어가면 골괴사의 위험성이 9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역시 소주로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소주 한 병씩만 꾸준히 3년만 드셔도 이 수치가 많이 넘어가거든요.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마시는 술의 절대량에 따라서 대퇴골두 골괴사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오래 드시면 역시 골괴사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 정말 알코올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원장님은 이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평소에 조금 금주 생활을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 과음이 네. 좋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네. 저도 좀 과음은 줄이려고 그러셨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최근에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약속 많으신 분들 많죠. 예, 있으실 텐데 적절하게 음주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네, 또 안전한 귀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술의 악영향은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금주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 약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이라고 하면 보통 그 운동선수들이 비합법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그 스테로이드 약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 스테로이드 약물도 분명 골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주로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은 골괴사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의 약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하는 보통 S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질병도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장기 이식, 특히 신장 이식 받으신 분들은 그 면역 억제제를 같이 많이 드시고요. 네. 또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래 쓰게 되면 역시 대퇴골두의 골괴사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복용한 스테로이드 용량에 따라서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해서는 대퇴골두 골괴사 환자의 20에서 30%의 환자에서 2, 3개월 내에 하루 2g 이상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2g이라는 용량이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정형외과에서 흔히 쓰이는 스테로이드 알약이 한 알에 5mg이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면 한 번에 400알을 털어 드셔야 이 용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증의 류마티스 질환이나 이런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장 이식을 받는 환자분들은 실제로 이러한 약물이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이러한 대퇴골두 골괴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수병도 골괴사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잠수를 하게 되면 이제 주위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질소가 혈액 안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흡수가 되어 있다가 이제 잠수사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주변 압력이 감소하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쉽게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질소는 쉽게 배출을 하지 못해서 혈액 안에서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성한 거품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골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외상이나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 그리고 음주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혈액순환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건데요. 네. 자, 이거는 아마 대퇴골두의 특징적인 혈액순환 구조 때문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해부학적 형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텐데 그림 보시면 대퇴골두는 위쪽에는 연골로 덮여 있고요. 따라서 위쪽에서는 거의 혈액순환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혈액순환을 대퇴골 아래에서 혈관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외측 골단동맥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동맥 혈관에 의해서 의지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는 축부순환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혈관들이 가지를 뻗어서 가느다란 혈관을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대퇴골두에는 이러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또한 대퇴골두는 우리 몸의 체중을 온전히 버텨내야 하는 그런 뼈이거든요. 아주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뼈 속에서도 혈액순환이 비교적 원활치 못합니다. 따라서 대퇴골두 괴사가 다른 뼈에 비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대퇴골두 괴사가 잘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괴사가 시작되면 어떤 증상을 보고 좀 알 수 있는지 초기 증상이 또 있을까요? 네, 질병의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병이 진행하면 점차 활동할 때 사타구니나 골반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엉덩이 쪽이 아픈 경우도 있고 쉬면 좀 나아지고 활동하면 좀 악화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때로는 허벅지 안쪽이나 무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병이 사타구니에 있어도 신경을 따라서 다른 부위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이 진행하면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통증은 한쪽만 오기도 하고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초기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과 또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실 허리가 원인인 다른 질환하고도 감별 진단이 필요한데요.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방문하시는 경우에 이런 원인 때문에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가 고관절도 같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고관절에 괴사는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병이 더 진행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뼈가 무너져 내려서 함몰되면 급격히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증상으로 대퇴골두 골괴사가 의심이 되면 과연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병원에 방문하시면 일단 의사가 진찰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검사가 패트릭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통증이 있는 다리를 붙잡고 그 소위 앞바다리라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자세가 고관절에 압력을 주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취할 때 고관절에 통증이 오게 되면 의사는 고관절에 병변이 있다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 골괴사가 있는 경우에는 고관절 운동에도 제한이 오게 되는데요. 특히 가랑이를 옆으로 벌리는 동작이나 그리고 아가씨 동작이라고 하는 그 무릎을 안쪽으로 돌리고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에서 제한이 오게 되고요. 뼈가 무너져 내려서 함몰이 오게 되면 다리 길이가 짧아지고 통증도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과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리지만 환자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불편한 정도나 질병의 경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패트릭 검사를 통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진행 정도나 정확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가 필요할 텐데 아마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 검사들을 주로 진행하게 되나요? 예, 사실 이 질환을 진단하는 특이적인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할 때는 혈액 검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염증성 고관절 질환이나 화농성 관절염과 감별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우선 해보는데요. 질환의 초기에는 골두의 음영이 감소해서 엑스레이상 대퇴골두가 좀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요. 좀 더 병이 진행하면 골괴사 부위가 하얗게 테두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환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연골 아래쪽으로 뼈가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림 보시면 초기에 연골 아래쪽의 뼈부터 무너지게 되고요. 엑스레이상 초승달 모양으로 보입니다. 병이 더 진행하면 대퇴골두가 함몰되고 납작해집니다. 점차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요. 2차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뼈 스캔 검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문제가 있는 뼈에 흡수가 많이 되는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초기에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뼈가 어느 정도 무너져 내려서 초승달 모양이 나타나야 이게 고관절 괴사를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뼈 스캔 검사는 질병의 초기에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뼈 스캔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단순히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관절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뼈의 괴사 부위나 괴사 범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골 주사 검사는 초기 진단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MRI 검사는 질환이 극 초반에도 병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골 괴사 부위나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MRI 검사를 통해서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병의 예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치료 방법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보다는 MRI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렇게 골괴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단계별로 어떤 치료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네, 대퇴골두 골괴사의 치료는 사실은 아직까지 정형외과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에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경과는 불확실하지만 20% 정도에서는 1년 이내, 75% 정도에서는 3년 이내에 대퇴골두가 함몰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퇴골두 괴사가 있다고 진단받게 되면 50% 이상에서 3년 이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그림 보시면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전기장 치료 이러한 치료들이 있고요.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을 보존하는 관절 보존 수술과 인공관절, 치환술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질병이 어디까지 진행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퇴골두 함몰이 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원래 관절을 유지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지만 대퇴골두가 함몰되고 관절염까지 심하게 진행되면 치료 방법이 인공관절 치환술 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사타구니 통증이 있고 진찰 소견상 골괴사가 의심이 되는데 엑스레이 소견상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가끔 골괴사 아주 초기인 분들의 경우에는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 제한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권유를 해도 사실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크게 불편함이 없다 느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초반에 이거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 꼭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도 5년 정도 지나면 절반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진행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즉 병이 진행해서 골두가 함몰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퇴골두 괴사가 있다고 진단된 이후에는 절반의 환자에서 3년 이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퇴골두가 함몰이 되면 고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보행이 어려워지며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비구 관절도 손상이 돼서 2차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초기 골괴사증이 진단이 되면 자, 초기에는 과연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골괴사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음주라든가 과도한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이런 걸 중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골괴사증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예전에 골다공증 치료제로 쓰였던 이러한 약물들이 골괴사증의 치료로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뼈라는 조직은 사실은 살아있어서 매일 새로운 뼈 조직이 생겨나고 또 오래된 뼈 조직은 죽어나가는 이러한 조직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그 죽어나가는 뼈 조직을 죽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골괴사증 환자에서 사용하게 되면 골괴사증 환자에서도 뼈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치료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험실과 일부 임상에서는 약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실질적인 효용은 입증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대퇴골두 골괴사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약물은 없는 실정입니다. 역시나 제가 강조해드렸던 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셔서 금주는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운동 좀 하시나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네. 있으십니까? 네, 노력만. 네.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이 골괴사 치료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관절 보존을 위한 이 세 가지 수술 방법과 함께 이 인공 관절 치환술이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자, 그럼 먼저 핵심 감압술 및 다발성 천공술 어떤 수술인가요? 네,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에는 감압술, 그리고 골 이식술, 그리고 절골술이 있습니다. 감압술은 핵심 감압 및 다발성 천공술을 이루는 말인데요.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림 보시면 대퇴골두 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대퇴골두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대퇴골두가 붕괴되기 이전이어야 하고요. 괴사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하반신 마취를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요. 수술은 30분 내외가 걸리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적응증이 아주 좁고요. 또 대퇴골두에 구멍을 여러 개를 뚫기 때문에 이 구멍 때문에 대퇴경부가 골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3mm 정도 되는 아주 가느다란 드릴로 구멍을 3개에서 10개 정도 여러 개를 뚫는 이런 기술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골괴사증의 정의 자체가 뼈 조직이 괴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보존적 치료의 목적이 바로 인위적으로 이런 혈액순환이 떨어진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혈관부착 골 이식술은 과연 어떤 수술인가요? 네, 사진 보시면 골 이식술은 환자 본인의 몸의 뼈를 혈관과 함께 통째로 떼다가 괴사된 골두에 이식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주로 발목에 있는 복사뼈를 떼다가 괴사된 대퇴골두에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생뼈를 이식하기 때문에 그 뼈가 그 괴사된 골두를 받쳐줘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괴사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대 역할을 해서 함몰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혈관을 같이 이식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괴사된 골에 신생골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뼈를 일부 떼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내 복사뼈가 없어지고 그 복사뼈를 떼어난 자리에 통증이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술 자체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골괴사 관절 보존 수술의 가장 마지막 방법, 교정 절골술은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네, 그림 보시면 절골술은 뼈를 잘라서 골괴사 부위의 위치를 바꾸어서 체중이 실려도 골괴사 부위에는 체중 부하가 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주로 55세 미만의 젊은 환자 중에서 골괴사 부위에 붕괴가 없거나 골괴사 부위의 크기가 작고 절골술 이후에 체중 부하될 부위의 뼈가 건강한 경우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술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고요. 뼈를 자른 후에 고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재활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다리가 짧아지거나 다리를 절 수 있는 단점도 있고요. 나중에 수술이 실패했을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로 변형이 어렵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방법을 또 3가지나 네.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 3개 중에 어떤 수술이 제일 좀 결과가 가장 좋은 편인가요? 네, 이 3가지 수술은 기본적으로 대퇴골두에 붕괴가 없거나 붕괴가 있더라도 미미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입니다. 수술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고 수술이 가능한 적응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술 결과를 비교하면 골 이식술이 가장 결과가 우수하고요. 그 다음이 절골술, 감압술 순으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골 괴사를 진행을 막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완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에 골 괴사를 발견해서 관절을 보존하고 증세를 호전시키는 치료가 가능하고요. 추후에 골두가 함몰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늦춰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골괴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관절 보존 수술은
말씀 들으신 것처럼 대퇴골두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가능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진단을 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아무래도 대퇴골두가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아마 필요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네, 그림 보시면 골두의 함몰이 심하거나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비구 쪽도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을 하고요. 비구 쪽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거나 괜찮을 때는 그 괴사된 골두만 교체하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언제 시행할지는 엑스레이로 결정하진 않고요. 환자분의 주관적인 증상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반신 마취 혹은 전신 마취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고관절 쪽으로 5cm 전후되는 절개를 하고 대퇴골두를 노출시켜서 상한 대퇴골두를 절개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 전후가 소요가 되고요. 수술 후에는 인공관절 주위의 근육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탈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수술 중에는 상당히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인공관절 치환술이 결코 영구적인 치료법이 될 수는 없고요. 인공관절이라는 건 쓰다 보면 이게 해리가 되고 마모가 되고 또 골융해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은 젊은 환자의 골괴사 치료 중에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고요. 가급적 조기에 관절 보존 치료로 자기 관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련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미 괴사가 있으면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골괴사 자체가 장애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퇴골두는 우리 몸의 체중을 온전히 버텨내야 되는 그런 단단한 뼈입니다. 따라서 이 뼈가 괴사되면 조직이 약해지고 체중을 버티지 못해서 뼈가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러면 통증이 악화되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는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가 왔더라도 적절히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면 장애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대퇴골두 괴사증이 초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그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고 내 관절을 최대한 보존시킬 수 있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어느 정도 이미 진행을 해서 그 골두의 형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관절 쪽에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상이 며칠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꼭 조기에 진료를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이상이 없는지 혹시 이런 괴사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지 바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역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이 고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